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수키 씨에게 끝없는 고요함이자 때로는 칼날 같은 외로움이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 바늘을 쥐고 있었다. 손은 익숙하게 실을 오가고 있었지만 시선은 멀리 창밖 허공을 헤매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년. 남편 영수 씨가 떠난 지 햇수로 3년이었다. 빠르게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영수 씨 없는 하루는 여전히 길고 메마르게 느껴졌다. 뜨개질은 그가 떠나고 수키 씨가 처음으로 손에 잡은 취미였다. 따뜻한 스웨터를 완성할 때마다 혹시 영수 씨가 그걸 입고 환하게 웃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에 잠기곤 했다. 이내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 일상이었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는 활짝 웃는 영수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영수 씨는 언제나처럼 너털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수키 씨의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었다. 수키 씨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영수 씨,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호박죽을 끓였어요. 당신 없이 혼자 먹으려니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모굴대가 울컥하며 메말랐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를 향한 그리움은 옅어지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두 아들은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오거나 가끔 집에 들러 찬장 가득 밑반찬을 채워 넣고 갔다. 딸은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종종 영상통화로 엄마의 안색을 살폈다. 그 잠깐의 따뜻함은 수키 씨의 외로움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밤이 되면 홀로 넓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수키 씨는 켜켜이 쌓인 영수 씨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밤을 지새웠다. 결혼 생활 40년. 그의 투박했지만 진심 어린 사랑, 늘 한결같았던 웃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키 씨의 손을 놓지 않던 따스한 온기. 그 모든 기억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키 씨에게 시간은 상처 위에 덧대진 얇은 천과 같았다. 언제라도 다시 벗겨져 아픔을 드러낼 준비가 된 위태로운 천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수키 씨는 평소처럼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 끝자락의 공원은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쓸쓸한 바람을 머금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쉬던 중 옆구리에 끼고 있던 지팡이가 스르륵 손에서 미끄러져 벤치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허리를 숙여 죽기가 영 번거로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옆 벤치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던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지팡이를 주워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고 미소는 따뜻했다. 그가 바로 정호 씨였다. 넉넉한 인상에 친절한 미소,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70대 초반의 신사였다. 회색빛 재킷과 단정한 머리칼이 그의 나이를 무색하게 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정호 씨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수키 씨는 순간 가슴 속 어딘가가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정호 씨는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 공원이 참 조용하고 좋아서 자주 오는 편인데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덕분에 몰랐던 것을 발견했네요. 그의 말에 수키 씨는 오랜만에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딘가 모르게 소박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투에 경계심이 풀렸다. 정호 씨는 자신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정호라고 소개했다. 그 또한 수키 씨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 잘 살고 있고 자신은 그저 홀로 그림이나 그리면서 소일한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만 삶에 대한 연륜에서 묻어나는 담담함도 느껴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와 날씨에 대한 짧은 안부였지만
점점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어갔다. 정호 씨는 수키 씨가 영수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었다. 그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키 씨는 정호 씨의 섬세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키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어느 날은 정호 씨가 작은 유리병에 담긴 들꽃 한 송이를 건네기도 했고 다른 날은 직접 내려왔다며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건네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수키 씨의 겨울 같던 마음에 작은 봄의 기운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수키 씨는 그런 정호 씨의 배려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각의 묘한 설렘까지 느꼈다.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에 다시금 온기가 돌고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웃음꽃이 피어났다. 다시금 삶의 작은 재미와 활기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설렘의 뒤에는 늘 영수 씨에 대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영수 씨 미안해요.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온 낯선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허락해도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옳을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보다 저 하늘의 영수 씨가 나를 보며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영수 씨의 얼굴과 정호 씨의 얼굴이 교차하며 수키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수키 씨는 홀로 고민에 빠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정호 씨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행복감과 함께 영수 씨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교차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떠나간 사랑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듯했다. 그녀는 과연 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수키 씨가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주변의 오해와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려낼 것이다. 공원에서 정호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수키 씨의 일상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오전 10시 습관처럼 나서던 공원 산책은 어느덧 그녀의 하루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나누는 정호 씨와의 대화는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을 스르륵 녹였다. 그는 영수 씨와의 지난 세월을 존중했다. 수키 씨가 영수 씨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정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경청했다. 때로는 수키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봐 주며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기도 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의 위로는 어떤 미사 여구보다 진심으로 수키 씨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수키 씨를 깊이 위로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기도 하고 돋보기로 작은 꽃잎을 들여다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정호 씨는 어렸을 적 꾸었던 화가의 꿈을 이야기하며 손수 그린 서툰 그림들을 수키 씨에게 보여주었다. 때로는 나무로 직접 깎아 만든 작은 조각 작품을 내밀며 수줍게 웃었다. 수키 씨는 그런 그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잊었던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다. 영수 씨가 떠난 후 메말랐던 그녀의 세상에 정호 씨는 작지만 강렬한 색깔을 입히는 듯했다. 어느 비 내리는 날 오후 창밖을 바라보던 수키 씨는 벨소리에 놀라 현관문을 열었다. 젖은 어깨를 하고 서 있는 정호 씨가 작은 우산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혹시나 해서요. 감기 드시면 안 되죠. 따뜻한 차 한 잔 하실까요? 그의 작은 배려에 수키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내리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마주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다. 그의 이야기는 잔잔했지만 깊이가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지만 이 달콤함과 함께 죄책감은 더욱 깊게 수키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행복할수록 영수 씨에게 미안했다.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녀는 영수 씨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영수 씨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는 사진 속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키 씨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원망과 서운함을 읽는 듯했다. 꿈속에서 영수 씨가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는 날도 있었다. 깨어나면 식은땀에 온몸이 축축했고 베개는 눈물로 축축이 젖어 있었다. 영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규를 애써 삼키며 그녀는 홀로 괴로운 밤을 보냈다. 영수 씨를 사랑했던 시간만큼이나 그의 부재는 그녀의 삶을 지독하게 잠식했고 이제야 찾아온 작은 온기에 손을 뻗는 자신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은 시시각각 그녀를 옥죄었다. 수키 씨의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이 옅어지고 옷차림까지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자식들이었다. 처음에는 아들 철민 씨와 딸 수진 씨가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 좋은 일 있으세요? 하며 반가워했다. 수키 씨는 그저 요즘 공원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걷기 운동도 하니 좀 나아졌나 보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알 수 없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며느리 미숙 씨의 시선은 평소와 달리 노골적으로 싸늘했다. 어머니 요즘 공원에서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옆에 남자분은 누구세요? 미숙 씨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수키 씨의 심장을 꿰뚫었다. 수키 씨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그분은 공원에서 만나는 분이란다. 얘기도 잘 통하고 서로 배우자가 일찍 떠난 처지라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 수키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숙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아버님 가신 지 이제 겨우 3년 되셨는데 벌써 그러시는 건 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고요.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어머니. 철민 씨 또한 옆에서 묵묵히 미숙 씨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난감함이 뒤섞여 있었다. 수키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듯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은 그녀의 작은 행복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다. 뒤이어 찾아온 딸 수진 씨는 그나마 온화한 태도였지만 그녀 역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아버지를 잊으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빨리 다른 분을 만나시는 건 그분이 좋은 분이실지는 모르지만 혹시 엄마한테 나쁜 마음을 품은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엄마를 위하는 말이에요. 수진 씨의 말에 수키 씨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자식들은 그녀의 외로움과 영수 씨를 향한 그리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영수 씨를 잊는 것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새로운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자식들의 태도에 수키 씨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그녀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라는 틀 안에 갇힌 도덕적인 모습만을 바라는 듯했다.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서 정호 씨와 잠시 손이 닿았던 순간을 목격한 옆집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그녀를 마주치자마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수키 씨, 요즘 얼굴에 아주 꽃이 피셨어. 좋으시겠네. 영수 씨가 알면 좀 서운하겠지만 수키 씨의 소꿉친구인 정자 씨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도 수키야,
벌써 남자 만난다는 소문이 돌더라. 아직 영수 씨 빈자리 채울 때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다며 걱정 아닌 걱정을 가장한 비난을 쏟아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파트 이웃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눈빛을 보냈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듯했다. 저 나이에 주책이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어. 죽은 남편 생각은 안 하는 건가와 같은 말들이 마치 귓가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따뜻한 시선과 격려보다는 차가운 손가락질과 험담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키 씨는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은 그저 삶의 작은 위로와 온기를 얻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손가락질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식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점차 정호 씨를 만나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공원에 가도 정호 씨가 보이면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짧은 인사만 나누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밝은 미소조차도 이제는 부담스럽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의 잣대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었다. 정호 씨는 수키 씨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는 수키 씨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와 상처를 읽었고 더 이상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조용히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수키 씨의 세상의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수키 씨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것이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키 씨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수키 씨를 위로했지만 수키 씨는 이미 자신을 향한 주변의 시선과 그에 따른 죄책감에 갇혀버린 상태였다. 행복을 느낄수록 깊어지는 죄책감과 싸우며 수키 씨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다. 과연 그녀는 이 감정의 혼란과 세상의 잣대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외로움 속으로 숨어버리게 될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이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의 굴레 속에서 수키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녀의 고통스러운 고민은 깊어만 갔다.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자식들의 노골적인 비난은 수키 씨의 삶을 짓눌렀다. 정호 씨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작은 기쁨의 불씨는 점차 꺼져갔다. 공원 산책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었고 그의 온화한 미소조차도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정호 씨를 만나는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였고 혹여 공원에서 그와 마주칠까 봐 일부러 으슥한 시간대에 집을 나섰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짧은 목례만 건네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다.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할 때마다 수키 씨의 가슴 한켠은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무거워졌다. 수키 씨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겁니까? 어느 날 정호 씨가 수키 씨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수키 씨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는 그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정호 씨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집에 맛있는 차가 있어서 좀 끓여왔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니 따뜻하게 드세요. 그는 그렇게 짧은 말만 남기고 조용히 뒤돌았었다. 그의 등을 바라보는 수키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를 밀어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아팠다.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그 배려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 문턱에 들어서면서 수키 씨는 다시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한쪽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자식들의 비난 어린 시선, 친구들의 따가운 뒷말, 그리고 영수 씨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정말 영수 씨를 배신한 걸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죄스러운 걸까?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느 날 오후 딸 수진 씨가 오랜만에 방문했다. 수진 씨는 수키 씨의 침울한 표정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혹시 정호 아저씨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수키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딸의 물음에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뭘 어쩌면 좋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게다가 영수 아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수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수진 씨는 엄마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솔직히 저희도 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분이 옆에 계시는 게 아직은 익숙지 않아서요. 하지만 저희가 엄마의 행복을 원치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혹시 그분이 엄마를 속이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분일까 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딸의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수키 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날선 칼날처럼 박혔다. 결국 너희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시선과 체면을 걱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며칠 뒤 철민 씨와 미숙 씨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분위기는 내내 무거웠다. 식사를 마친 후 철민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정호 아저씨와의 관계는 저희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버지가 아직 저희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어머니마저 다른 분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건 저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숙 씨도 옆에서 철민 씨의 말에 힘을 실었다. 어머님, 저희도 다 어머님 체면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괜히 동네에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머님이나 저희나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수키 씨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내가 이렇게 숨죽이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내 행복이 이렇게나 이기적인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다.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수키 씨는 영수 씨의 유품이 보관된 방으로 향했다. 낡은 상자 속에 고이 간직된 영수 씨의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 영수 씨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이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진 속 영수 씨는 변함없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수키 씨에게 따뜻한 위로인 동시에 끝없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영수 씨, 나 어쩌면 좋아. 수키 씨는 사진첩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호 씨를 향한 그리움과 영수 씨를 향한 죄책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과연 영수 씨는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을까? 아니면 자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외롭게 살아가기를 바랐을까? 죽은 사람에게 답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키 씨는 영수 씨의 사진 앞에서 한없이 흐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가 수키 씨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왔다. 그의 손글씨는 정갈하고 진심이 느껴졌다. 수키 씨, 저는 수키 씨의 아픔과 고민을 이해합니다. 세상의 시선, 자식들의 마음, 그리고 먼저 떠난 영수 씨에 대한 수키 씨의 미안함까지도요. 제가 수키 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멀리서나마 수키 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수키 씨가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수키 씨를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수키 씨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수키 씨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편지에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수키 씨는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정호 씨의 진심 어린 배려에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편지는 비난과 억압으로 얼룩진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정호 씨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에서 수키 씨는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의미를 깨달았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과연 영수 씨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지 수키 씨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외로운 시간을 홀로 감당하며 영수 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남은 삶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수키 씨는 긴 밤을 지새우며 고뇌했다. 정호 씨의 편지는 수키 씨의 삶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다. 구겨지고 축축한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수키 씨는 자신의 방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키 씨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수키 씨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로부터 너는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짐들이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의 편지에는 비난이나 요구 대신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에 수키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수키 씨는 잠 못 이루고 영수 씨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영수 씨, 당신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랐겠죠? 수키 씨는 기억을 더듬었다. 영수 씨는 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인생 뭐 있나 한번 사는 건데라고 말하곤 했다. 암 투병 중에도 그는 수키 씨, 내가 먼저 간다고 해도 슬퍼만 하지 마.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야 해라고 힘겹게 속삭였다. 그때는 그저 투병 중인 남편이 자신을 걱정하는 말로만 들렸다. 하지만 이제 와 되새겨보니 그 말들은 그가 수키 씨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였다. 그가 원했던 것은 수키 씨가 자신과의 추억에 갇혀 외로움 속에서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영수 씨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도 괜찮다는 깊은 안도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키 씨는 창문 커튼을 활짝 젖히고 따스한 햇살을 맞았다. 오랜만에 환하게 비추는 아침 햇살은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정호 씨와의 관계가 영수 씨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선물일 수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할 준비를 했다. 먼저 딸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는 엄마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었다. 수키 씨는 수진 씨에게 그간의 자신의 마음고생과 영수 씨의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너희 아빠를 잊었다는 게 아니란다. 어떻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잊을 수 있겠니? 하지만 그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엄마가 평생을 홀로 지내야만 한다면 그건 아빠가 원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닐 거야. 엄마도 사람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걸어줄 사람, 그게 그렇게 죄스러운 일이니? 수키 씨의 눈물 섞인 호소에 수진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저희 입장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힘드신데. 그래도 저희가 엄마 편이라는 건 알아주세요. 아저씨 문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엄마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수진 씨의 조심스러운 지지는 수키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철민 씨 부부가 주말에 들렀다. 수키 씨는 평소와 달리 웃음기 없는 진지한 얼굴로 그들을 마주 앉혔다. 철민아, 미수가. 너희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고 엄마의 행복이 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엄마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길 바랐을 거야. 정호 씨는 엄마에게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엄마 옆에서 그림자처럼 있어주는 사람이다.
너희가 아빠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고 그 기억은 평생 변치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남은 생을 홀로 외롭게 보내라는 건 아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키 씨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철민 씨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머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정말 어머님 행복을 바랐을 거라는 말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너무 세상 시선만 신경 썼습니다. 아저씨, 좋은 분이시라면 저희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철민 씨는 머뭇거렸다. 미숙 씨 역시 침묵했다. 수키 씨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자식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들의 작은 변화에도 만족했다. 완전한 지지는 아닐지라도 더 이상의 비난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수키 씨는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식들과의 대화 후 수키 씨는 오랜만에 밝은 옷을 입고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숨어 다니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있을 정호 씨를 떠올리자 오랜만에 가슴 한편에서 옅은 설렘이 피어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정호 씨는 늘 앉아있던 벤치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그림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수키 씨는 망설임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정호 씨. 수키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료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수키 씨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두드렸다. 수키 씨는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듯했다. 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키 씨 이제 괜찮으십니까? 수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호 씨. 이제 제 마음에 귀 기울이기로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함께 지난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정호 씨는 수키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와 지지를 전해주었다. 그들의 손에는 새로운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었고 이는 또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었다. 물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시선도 있었고 걱정 어린 잔소리도 간간히 들려왔다. 하지만 수키 씨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영수 씨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정호 씨와 함께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과는 달랐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외로움을 나누며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맑고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히지 않았다. 영수 씨가 그랬듯 그녀 또한 자신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수키 씨의 얼굴에는 이제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행복감이 자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사랑은 시간과 나이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넘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다. 바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싣고 지나가지만 그 바람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처럼 그녀의 삶은 다시금 온전한 빛을 되찾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영수 씨와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정호 씨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